마이머니 테이블 시즌 3 다섯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투자 대상 선정. 그러니까 어떠한 대상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은 굉장히 지금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지금 애들이 뛰어다니고 지금 막 쿠션이 막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간은 한 30분 정도 될 거고요. 그 이후에 2부 때는 이 강의한 내용을 토대로 한번 토론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제가 최근에 산 책인데 보이시나요? 이게 어떤 책이냐면 마윈이 말하다. 알리바바 창업자인 마윈이 그동안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장소에서 스피치한 내용을 묶어가지고 만든 책인데, 제가 이 책을 느끼면서 느낀 거는, 정말 기업이라는 거는 너무너무 복잡하다. 이 안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고, 그 하나하나의 의사결정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너무너무 많은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오늘 투자 대상 선정인데, 사람들이 그냥 뭐 비트코인이다. 그럼 그냥 가볍게 사고, 아니면 부동산이다. 가볍게 사고, 그냥 기업의 주식이다. 그러면 가볍게 사지만, 사실은 그걸 이루고 있는 안의 내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떤 주식을 사든 어떤 자산을 산다는 거를 내가 어떤 그 자산의 어떤 한 조각을 산다고 생각하라는 게 워런 버핏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업이라는 어떤 굉장히 생물체 한 조각을 사는 거지, 단순히 어떤 종이 주식을 사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머니 테이블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냐면은, 일단은 저희가 6개월을 한 시즌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첫 번째 재정 관리 배웠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위한 투자 교실, 세 번째 어떤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다음 네 번째는 어떤 이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 나의 재정과 재무 구조를 설계하는 투자의 플라이휠이라는 걸 우리가 공부했었고, 오늘은 투자 대상 선정을 하고, 다음 달 시간에는 이제 실전편, 실제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면 될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오늘 오전에 가만히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음 시즌에는 좀 뭘 하면 좋을까 해서 이 어떤 컨텐츠 6개월 커리큘럼 안에 우리가 어떤 재무제표, 뭐 손익계산서 이런 것들을 왠지 혼자 보시기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걸 한번 간단하게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경제신문에서도 어떤 파트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첨가를 해서 시즌마다 계속 업그레이드 해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투자 대상 선정인데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예요. 필립 피셔라는 분인데, 워런 버핏이 자기에게 스승이 2명이 있는데 한 명이 벤자민 그레이엄이고 한 명이 필립 피셔라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언제냐면은 1907년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은 나이가 얼마 98세까지 사다 주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맞죠? 98세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사실 오래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어떤 것들을 보냐면 뭐 시장에 되게 화려한 뭐 투자자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매매를 어떻게 하고 막 공매도를 했대더라, 뭐 샀다 파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오래 사시는 분이 드물어요. 그게 되게 사실이에요. 워런 버핏이 올해 나이가 한 98세인가 말씀드렸죠? 근데 그분이 지금도 막 정정하시잖아요. 워런 버핏이요. 네. 90한 3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찰리 먼거는 97세인가 8세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거의 이제 100세에 가까우신 분인데 이분들이 정정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투자 방식이 오래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여튼 필립 피셔라는 분도 굉장히 오래 사신 분인데 저 때가 언제냐면은 1929년이 미국이 대공황이거든요. 그 1930년, 40년대까지 세계 1, 2차 대전을 겪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초기 투자자예요. 그때는 주식이라는 게 정말 거래소라는 게 있었을까 싶던 1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시절에 이제 주식을 하게 되는, 그리고 주식을 하게 된 계기도 굉장히 특이해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 이분이 이제 살아생전에 쓰신 책입니다. 2권을 썼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그다음 두 번째는 보수적인 투자자는 마음이 편하다. 이 2가지 책을 썼는데, 어떻게 보면 그 투자의 바이블 같은 책이에요. 근데 왜 이 책을 썼냐면, 이분은 어떤 회사에 속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지금으로 치면은 저희 회사 같은 투자 자문회사를 그때 1900년대 초반에 만들어서, 이제 고객들의 자산을 운용하는데, 고객들이 하도 도대체 네가 하는 투자가 도대체 뭐냐,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거냐, 그래서 말로 설명해 주다가, 도저히 귀찮아가지고 그냥 책을 써야겠다. 그래서 쓴 책이 저 2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읽어보면은 굉장한 깊이가 있는 책이고 어떻게 100년 전 사람이 저런 책을 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실 어마어마한 책이거든요. 여기 제 건가요? 너무 잘했지.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건 뭐냐면은 여기 책의 제목이 뭐냐면 위대한 기업에 투자라는 이제 우리나라가 번역을 한 거고 제목이 Common Stocks, Uncommon Profits.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대단하고 막 화려한 주식을 찾지만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 주식이 굉장히 평범하지 않은 수익을 올려준다는 게 저 책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잠을 잘 잔다. 그러니까 투자해놓고 잠이 잘 와야 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요즘에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또 불과 한 달 전에는 비트코인 굉장히 좋다가 지금 한 40에서 50% 폭락했어요. 지금 아마 어제도 한 10%인가 마이너스 났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투자를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공할 수도 있지만 오래 하기도 힘들고 하여튼 오래 사신 분들은 좀 다른 방법으로 투자를 했다. 그래서 그런 데 어떤 책의 내용이고. 네. 그래서 이분이 초기에 투자했던 그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냐면 이 모토로라라는 기업인데 이제는 다 사라져버렸어요. 왜냐면 모토로라가 해체가 돼가지고 핸드폰은 구글에 인수됐다가 구글이 팔아버리고 지금은 이제 회사가 없습니다. 이제 유야무야 돼버린 그런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반도체 시초예요. 특히나 이 통신용에 들어가는 반도체로 어마어마했어요. 휴대폰이 없던 시절에. 그리고 또 여기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는 회사도 한 100년 정도 된 회사인데 이 회사도 어떻게 보면 그 반도체 초창기에 그러니까 그런 모토로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런 기술을 가지고 나중에 우리나라가 배워온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회사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 중간에 IBM이라는 회사도 있었고 반도체 시초인데 이분이 이제 필리핀 한 분이 저 모토로라 회사를 엄청나게 분석을 해서 발굴해가지고 몇 년을 투자했냐면 한 40년에서 60년 정도 투자했다 그래요. 장기가 10년이 아니고 이분이 모토로라는 한 40에서 60년이고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한 40년이고 뭐 다우존스도 뭐 한 3, 40년이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투자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3년을 투자해서 수익이 안 나면 팔까 말까를 고민한다. 3년은 기본이다. 3년은 기본이다. 들어가면 3년은 기본이고 그냥 냅둬보고 3년이 지나서 투자 수익이 안 나 있으면 그걸 팔까 말까 고민한다는 거지 판단 얘기는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하게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익숙치 않던 성장주 어떤 기업에 성장하는 기업 그런 기업들에 소수 집중해가지고 초장기 그러니까 사실 생각을 해보면 고객들 입장에서는 종목도 포트폴리오에 한 서너 개 정도 들어있어요. 자기 계좌에 서너 개 넣고 이 사람이 40년 동안 들고 있어요. 그러면 대체 궁금하잖아요. 움직이지도 않고. 일을 하는 건지 안 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거야. 도대체 왜 그렇게 투자하냐 물어봐서 아까 얘기한 그 두 책을 썼다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투자 방식으로 보면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자기는 하루 종일 고민을 하지만 투자 포트폴리오는 40년 돼. 그러니까 이 보는 고객 입장에서는 도대체 뭐지?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런 투자를 어떻게 해왔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보수적인 투자가 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나는 투자를 보수적으로 해. 그럼 도대체 보수적이라는 정의가 뭐지? 그런 거잖아요. 그럼 누군 공격적으로 해. 공격적으로 하는 건 뭐지? 뭐 매매를 많이 하는 건가?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보수적인 투자랑 뭐 공격적인 투자 이런 걸 정의하는 거는 단순히 내가 뭐 매매를 많이 하거나 사고 팔고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보수적인 투자는 뭐냐면 일단은 자산이 마이너스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플러스를 내야 되는데 그 보수적인 투자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량 자산에만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막 우량하지 않은 자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내가 보수적인 투자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그냥 우량 자산을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부동산 하는 분들이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 그냥 전철역 옆에 있는 빌딩을 사라. 근데 우량 자산이 비싸잖아요. 금액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주식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그런 면에서 편하죠. 그래서 우량한 자산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우량한 자산을 판단할 때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기업은 굉장히 복잡해요. 하다못해 우리가 가족을 구성해가지고 서너 명이 살아도 얼마나 복잡해요. 서로 생각도 다르고 말도 안 듣고 또 얘가 이렇게 일정한 게 아니라 이렇게 나이가 지나면 사람들이 다 변하잖아요. 근데 기업은 더한 거예요.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막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을 바라볼 때는 어떤 그런 기업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문화, 그 다음에 그 어떤 리더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것들까지 다 봐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동의가 되면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아메이 사업을 들으면은 그 사업 설명에서 회사가 가진 철학, 가치, 그 다음에 제품 뭐 이런 수익을 이렇게 막 다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업을 분석하고 투자하는 방법은 사업을 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워런 버핏이 내가 좋은 투자자인 이유는 내가 사업가이기 때문이고 내가 좋은 사업가인 이유는 내가 투자자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듯이 이 회사를 딱 봤을 때 생산은 잘하고 있는지 마케팅은 잘 되고 있는지 연구개발 조직이 있는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재무 역량.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쨌거나 이 부채가 있어도 관리 가능한 수준이던가 부채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분이 이 앞에 있는 생산, 마케팅, 연구개발 잘하는 회사도 저 재무 관리가 안 돼서 한순간에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숨이 끊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사실은 빚을 진다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할 땐 절대 빚 지지 말라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결국에는 어떻게 이렇게 막 몰려가는 상황에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창의력은 여유 있을 때 나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막 쫄려가는 상황에 내가 창의력은 없는 거예요. 내가 되게 여유 있어야 그림도 나오고 새로운 아이디어 나오듯이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이런 현금 흐름이나 재무 구조가 여유가 있어서 아까 필립 피셔 같은 분들은 3년, 10년, 40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 회사가 혼자 있었어요. 1인 기업이었어요. 본인 혼자 회사였어요. 쬐끄만 해서 사무실에 그냥 비서도 그냥 가끔 출근하는 사람 한 명을 두고 자기 혼자 분석해서 리서치 투자하는 1인 기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적으로 아무런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이 어떤 자산이 우량하다 이런 부분이고 두 번째는 저 인적 요소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사업을 하시면서 많이 느끼겠지만 이 한 사람이 들어온 거는 단순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내 주변에 온다는 거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인적 자원 관리가 엄청 중요해서 어떤 사람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정말 정말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기업을 볼 때 가끔 보시면은 의외로 중소기업들은 대표이사가 횡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뭐 보면은 뭐 횡령 때문에 혐의를 받다가 나중에 무죄가 판명났다. 그래도 그 사람은 어쨌건 횡령의 혐의에 가까운 뭔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 투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의외로 그 기업 안에서도 막 이렇게 돈을 내가 유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성이나 철학을 보는 거예요. 동시에 나오는 거죠. 뜹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은 정말 우리나라 기업들 횡령이 많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자꾸 어떻게 보면은 그 주식회사라는 거는 그 오너라고 해봐야 기업의 막 5%, 20%이 정도를 가지고 있는 거. 80%는 일반인 주인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5%, 20%를 가지고 자기가 회사의 주인이라고 생각해. 옛날에 왕이나 뭐 이렇게 성주로 생각을 해버리니까 횡령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데 미국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미국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미국에서는 법인카드를 내 개인적인 용도로 쓴다? 말도 안 돼. 바로 잡혀가는 거예요. 거기 완전 이사의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긴 한데 아직도 사실은 잘 못 가고 있는 그런 단계고. 그 다음에 기업 활동의 본질적인 성격.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비즈니스가 과연 지속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계속 될까? 이거 앞으로 어려워질 것 같은데? 이런 정도는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투자의 자산을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을 하고 결정을 했으면 최소한 한 10년 정도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요게 요 투자의 기금 나오는 얘기의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기업을 사야 되냐? 그냥 1등 기업만 사라는 얘기예요. 1등 기업. 그게 되게 포인트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1등 기업들은 굉장히 단순해요. 그리고 1등이 아닌 기업들은 복잡해. 그게 되게 묘해요. 예를 들어 애플 아시죠? 애플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튠즈. 그게 사실 수익이 다야.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러니까 1등 기업들은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단순해요. 왜냐하면 이 하나에 집중해서 그걸 폭발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무슨 비즈니스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 정말 제가 뭐 말씀드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게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 뭐 골목 식당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은 우리가 보기에도 아니 어느 식당이 왜 이렇게 메뉴가 많아? 맛집은 메뉴가 하나잖아요. 메뉴가 왜 이렇게 많아? 우리가 봐도 잘 안 될 것 같잖아. 그리고 저걸 다 맛있게 한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기업은 더한 거예요. 이 여러 가지 제품을 예를 들어 애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로 집중해서 일때냐면 아이폰도 하나만 만들잖아. 1년에 딱 하나잖아. 왜냐면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로 집중해서 고객들한테 와 할 정도의 제품을 1년에 하나밖에 못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등 기업들은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1등 기업들은 의외로 이해가 편해요. 이해하기가 되게 쉽단 말이에요. 삼성전자? 그러면 일단 반도체, 휴대폰, 가전 말고 뭐 있나? 뭐 이런 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기업들, 그중에서도 완전히 압도적인 1등 기업들 이런 거를 투자해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뭔가 뉴스에 뭔가 막 하고 뭐 안 되더라 이래버리면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자꾸 이슈가 되니까 말씀드리면 비트코인 1등이 누군가요? 비트코인인 것처럼 되어 있죠. 그럼 뭐 요즘에 뭐 많이 이슈가 되는 뭐 도지코인, 이더리움 이거 무슨 차이죠?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 투자하면 안 되고 뭔가 투자라고 보면은 정말 그 안에 내가 1등인데 뭔가 독보적이고 대체 불가하다. 하다못해 어제도 제가 이제 디플레이 되게 재밌었던 게 우리 서정원 사장님 댁을 갔잖아요. 갔는데 이제 그 집에 가족이 4명인데 지금 다 아이폰으로 받고 서정원 사장님 혼자 지금 갤럭시라고 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어느 순간에 저 집에 4분의 3이 아이폰을 쓰고 있네? 1등 기업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면 장기적으로 보면 그 기업들이 좋은 기업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나쁜 기업은 계속 나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우리나라의 압도적인 1등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삼성전자도 붙었고 LG전자도 붙었고 중소기업 붙었어. 어딜 가겠어? 삼성전자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마찬가지니까 엄청나게 뛰어난 인재들이 아까 제가 인적 자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청나게 뛰어난 인재들이 1등 기업 몰리고 돼 있어요. 내가 미국에서 근무하는데 애플에 합격했어. 그러면 뭐 난리 나는 거예요. 집안이 경사잖아요. 그럴 정도로 뛰어난 인력들이 모여가지고 창의적으로 일을 해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의 어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큰 기업이 계속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M&A도 너무너무 편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큰 기업이 앞으로 클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 지금 작은 기업들은 더 작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1등 기업, 1등 제품, 그다음에 비즈니스의 견고함. 근데 1등 기업은 굉장히 단순하다. 요걸 한번 이해를 하시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영상 할까 하다가 지난달에 본 거긴 한데 너무 잘 설명했어요. 그래서 워런 버핏이 얘기하는 어떤 투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Defining your circle of competence is the most important aspect of investing. It's not how important, how large your circle is. You don't have to be an expert on everything. But knowing where the perimeter of that circle, what you know. 이걸로 들어요. Gum will look like 10 years from now. The internet isn't going to change the way people chew gum. It isn't going to change which gum they chew. 마이크로 그냥. If you own the chewing gum market, 이쪽에 오디오 연결 안 big 해가지고 way, 서로 and 막 you've 하우링 got 하다가. Double Spearmint and Juicy Fruit, those brands will be there 10 years from now. So I can't pinpoint exactly what the number. Of competence. I understand what they do. I understand the economics of it. I understand the competitive aspects of the business. There can be all kinds of companies that have wonderful futures, but I don't know which ones they are. I
given talks in the past where I carry with me a 70-page tightly printed list, and it shows 2,000 auto companies. Now, if at the start of the 20th century, you had seen what the auto was going to do to this country, the impact it would have on the lives, then your children and grandchildren and so on. It transformed the American landscape. But of those 2,000 companies, 3 basically survive, and they haven't done that well many times. So how do you pick 3 winners out of 2,000? I mean, it's not so easy to do. It's easy when you look back, but it's not so easy looking forward. So you could have been dead right on the fact that the auto industry, in fact, you probably couldn't have predicted how big an impact it would have. But you wouldn't have, if you bought companies across the board, you wouldn't have made any money, because the 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at business were not easy to find. I've always said the easier thing to do is figure out who loses. And what you really should have done in 1905 or so, when you saw what was going to happen with the auto, is you should have gone short horses. There were 20 million horses in 1900, and there's about 4 million horses now. So it's easy to figure out the losers. The loser is the horse. But the winner was the auto overall, but 2,000 companies just about failed if you merged up and so on. There were 3 companies, auto companies, in the Dow Industrials in the 1920s and 30s. Studebaker, Nash Kelvinator, and Hudson Motor. Now, those names are all familiar to me, and maybe some of them are familiar to you, but they're not making any cars. They didn't make money, and yet at one time, they were in the Dow 30. They were the aristocrats of American business, and they got creamed. So figuring out the 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e winners in a wonderful business is not easy. In North Carolina, Orville and Wilbur took off. Well, I guess Orville took off. Wilbur watched. I'd have been Wilbur. But if you could have seen the future of the airline business from that point forward and how that would transform things, it would have blown you away. And it's excited people, incidentally, ever since. But if there had been a capitalist at Kitty Hawk, he should have shut Orville down. I mean, because it's done nothing but cost investors money. There were over 400 airplane companies in the 1920s and 30s alone. There was in Omaha. There was in Nebraska. We were the Silicon Valley, apparently paragraphed. And they all disappeared. Been a terrible business. At the end of 1991, if you'd added up the aggregate earnings from all airline companies with billions poured in, since Wilbur and Orville were down there, they came to less than 0. The number of passengers went up every year. The importance of the industry was dramatically increased decade by decade, and nobody made any money. So figuring out the economic consequences, TV, I think there's, 20, 25 million sets a year sold in the United States. I don't think there's one of them made in the United States anymore. I mean, you'd say TV set manufacturer, what a wonderful business. Everybody, and nobody had a TV in 1950, or thereabouts, 45 to 50. Everybody has multiple sets now. Nobody in the United States has made any real money making the sets. They're all out of business. The Magnavoxes, the RCAs, all of those companies. Radio was the equivalent of 20. Over 500 companies making radios in the 1920s. Again, I don't think there's a U.S. radio manufacturer at the present time. Coca-Cola, what was it, 1884, Jacobs Pharmacy or whatever, the fellow comes up with something. A lot of copiers over the years. But now you've got a company that is selling roughly 1.1 billion 8-ounce servings of its product, not all Cokes, right? So daily throughout the world, 117 years later. So understanding the economic characteristics of a business is different than predicting the fact that an industry is going to do wonderfully. So when I look at the internet businesses, or I look at tech businesses, I say this is a marvelous thing, and I love to play around on the computer, and I order my books from Amaz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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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kinds of things. All kinds of things. But I don't know who's going to win. Unless I know who's going to win, I'm not interested in investing. I'll just play around on the computer. Defining your circle of competence is the most important aspect of investing.
It's not how important, how large your circle is. You don't have to be an expert on everything. But knowing where the perimeter of that circle of what you know and what you don't know is, and staying inside of it is all important. Tom Watson Sr., who started IBM, said in his book, he said, I'm no genius, he said, but I'm smart in spots, and I stay around those spots. And that is the key. So if I understand a few things, and I stick in that arena, I'll do okay. And if I don't understand something, but I get all excited about it because my neighbors are talking about stocks are going up and everything, they start fooling around someplace else, eventually I'll get green. 오케이. 자, 여기까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좀 아는 영역으로 한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투자를. 워런 버핏이 뭐라 그랬냐면은 투자자들이 그냥 좀 말도 안 되는 실수만 안 해도 된다. 그래도 한 평균은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는지 알면 깜짝 놀랄 거다. 그러니까 그 실수를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엉뚱한 데 투자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 아는 영역이란 건 뭐냐면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은 뭐 자동차가 되게 좋아. 아니면은 뭐 라디오가 되게 좋아. 근데 몇백 개, 몇천 개 회사가 경쟁을 하고 있으면은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경쟁이라는 건 엄청나게 무서운 요소예요. 그러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뭐 많은 업체들이 생겨났어요. 중국만 해도 몇십 개, 몇천 개가 생겨났다고 하니까. 그래서 테슬라가 사실 최근에 되게 어려워졌어. 그래서 사람들이 왜냐면 테슬라는 되게 이렇게 선점을 해서 나가는 거지만 앞으로 이 엄청난 경쟁에 테슬라가 이길지 아닐지는 아무도 몰라. 그리고 경쟁하는 상대가 만만치가 않아.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들이 들어와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코카콜라 예를 들었죠. 코카콜라를 10년, 20년, 30년 생각해도 워런 버핏이 아무리 생각해도 계속 사람들이 마실 것 같더래. 그러니까 경쟁사보다 제조 원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다른 애들이 아무리 들어와도 이 원가의 이 퀄리티를 못 맞춘다라는 게 워런 버핏 생각이었다고요. 그래서 코카콜라를 지금 한 50년, 60년 투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아는 영역이라는 거는 내가 10년, 20년, 30년을 봤을 때도 이 회사가 잘 될지 안 될지는 알 것 같아. 근데 이 분야는 내가 좀 알 것 같아. 이런 기업에 투자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내가 몰라. 그러면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 앤디 그로브라고 인텔의 창업자예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굉장히 유명한 얘기인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위기가 오면 나쁜 회사들은 망한다. 디스트로이, 파괴된다. 그 다음에 좋은 회사는 그냥 살아남는다. 근데 위대한 회사는 위기를 통해서 기회를 잡는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저는 약간의 그 어떤 관점을 잘 가져야 된다 생각하는 게 보면 우리나라 자영업이 지금 사상 최고치예요. 그러니까 폭발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저 해외에 나가서 여행하던 사람들이 다 국내 내수로 들어와가지고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낮에도 저기 연남동 가보면 연남동은 자리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 자영업이 너무 어렵다고 막 신문기사가 나오죠. 근데 시장 파이 자체는 엄청나게 커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어떤 이 코로나라는 기회를 통해서 라이프 스타일 변화를 통해서 기회를 잡아가는 거. 기업들도 제가 뒤에 보시지만 코로나 이후에 더 커진 기업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위기를 통해서 성장을 한다는 거고 내가 만약에 어떤 위기가 왔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나 어떤 상황들이 위기를 통해서 나빠졌다. 그 비즈니스 진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위대한 기업들은 항상 위기를 통해 성장을 할까. 전에 제가 그 첫 번째 시간에 그 돈의 속성을 얘기하면서 김승호 회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항상 불황의 돈을 번다 얘기라고. 항상 이렇게 진짜 이렇게 정말 부자들은 불황의 돈을 번다. 이게 모든 원리가 사실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면 유니클로예요. 유니클로 다 잘 아시죠? 그동안 뭐 우리나라에 불매 운동도 하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옷을 딱 생각했을 때 유니클로는 진짜 좋은 옷이야. 가격도 괜찮은 옷이야. 그때 그렇게 해서 이 유니클로라는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 한 1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이 자라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지금 저 장기 차트를 보시면은 저기 10년 차트거든요. 10년 동안 10배 올랐어요. 그러면은 유니클로를 대항할 만한 옷 브랜드가 뭐가 있냐는 거죠. 그런 약간의 편하게 입는 옷에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뭐 H&M도 없어지고 뭐 자라도 약간 영역이 다른 것 같고 뭐 그러면은 예를 들어 힙텍 같은 거 입으려면 유니클로 가야 되고 양말하고 팬티 사려면 유니클로 가야 되고 이게 사실 핵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회사가 계속 사실 커진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10년 동안 이만큼 커졌는데 중요한 건 이 중간에 어떤 이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굉장한 변동성을 보여요. 이럴 수밖에 없어요, 비즈니스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빨간색 표시한 게 이게 뭐냐면은 이게 코로나 때. 코로나 터지고 나서 회사가 시가총액 2배가 됐어.
그 실제로 회사 실적도 2배가 돼. 엄청나게 지금 실적이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애플. 애플은 한 10년 동안 11배 올렸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 빨간색 표시한 부분이 코로나예요. 코로나 이후에 시가총액 50% 정도 커졌죠. 그리고 실제로 이익도 더 많이 나고, 최근에 보면 아이패드나 뭐 이런 것들 막 수요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태블릿 PC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그 기회에 더 커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좋은 회사들에 투자하는 건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어떤 재무적으로도 훨씬 더 경쟁력이 있고 제품이나 대응이 훨씬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사들이 더 커져 버려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치면은 삼성전자가 있죠. 삼성전자가 지금 한 10년 동안에 한 5배에서 6배 정도 올랐어요. 앞에 있는 기업들보다 좀 적게 오른 것 같죠? 근데 이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이후에 더 커져 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어떤 인적 자원, 자본력, 누적된 기술력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불과 5년 전, 10년 전만 하더라도 동대문에서 옷 하나 잘 팔아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 5년 사이에 들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동대문에서 옷을 팔려고 하면 내가 옷을 개발하는 것도 돼야 되지만 모바일 결제도 돼야 되고 택배 시스템도 왜냐하면 택배에 대해서 사람들이 엄청 예민해집니다. 제가 아까 요 마인 책 말씀드렸잖아요. 마인이 우리는 물류 사업에 직접 진출한다고 써 있더라고요. 그게 2010년이에요. 10년 동안에 지금의 물류를 준비한 거. 이제는 막 드론까지 붙어가지고 막 첨단은 뭐 하루에 배송 안 되면 그 이상한 거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모든 인프라가 갖춰져야만 이제 전자상거래 덤벼가지고 내가 비즈니스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견고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어떻게 보면은 그 사이에 계속 쌓여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위기가 왔을 때 한번 폭발해가지고 또 한번 계단을 성장, 계단을 성장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기업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꾸준히 성장하기보다는 어느 순간에 어떤 포인트에 계단식으로 한 단계씩 레벨업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기업들을 가지고 한 10년을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사실은 보수적인 투자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어떤 마지막 부분에 나온 얘기인데 뭐냐면 어떤 탁월한 투자자들에 대해서입니다. 탁월한 투자자들은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냐면 사람들이 그냥 얘기하는 의견이나 견해들이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하는 신문에서 봤을 때 자영업이 어렵다고? 근데 제가 보기엔 너무 잘 되고 있는데 경기가 어렵다고? 지금 우리나라도 올해 GDP가 4% 정도 성장하는데 아마 거의 확실할 거예요. 그러면은 10년 내 최고치예요. 그러면 이게 경기가 어려운 건가? 약간 그런 어떤 실제와 사람들의 그냥 얘기하는 의견이나 평가에 대한 차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투자에 성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자영업이 어렵지가 않아요. 자영업자 되게 좋은데 되게 안타까워요. 우리 저희 동네만 해도 왜냐면은 어떻게 된 거냐면 사람들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서 이제 해보니까 10시, 11시에 술 먹는 게 피곤한 거야. 그래서 그게 낮술로 다 넘어가. 낮 시간에 움직이는 소비로 다 넘어가고 어떻게 보면은 밖에서 어떻게 보면 해외여행하면서 쓰던 돈을 다 골프장 가서 써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파이가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떤 뭐 뉴스나 여러 가지 사실을 내가 접했을 때 이게 이 사람이 그냥 의뢰 그냥 하는 자기 의견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게 그렇게 흘러가는지를 바라보는 관점을 갖는 거에 따라서 그 감각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탁월한 투자자가 될 거고 남들의 의견을 그냥 따라가는 사람은 사실은 투자에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낮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뉴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공부를 해볼 텐데 그런 데서 한번 그런 것들을 한번 보는 눈을 가져보는 게 사실은 투자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제 거의 마무리인데 이 필립 피셔라는 분이 아까 1907년인가 태어나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주식을 하게 된 환경이 되게 웃겨요. 워런 버핏은 지난달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워런 버핏은 아버지가 원래 주식 그 증권회사에서 일하는 영업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필립 피셔는 어떻게 됐냐면 자기가 한 7살 때인가 할머니, 친할머니가 집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한테 할머니가 주식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뭐 이 주식을 샀는데 어떻고 이 주식은 어떻고 뭐 이런. 근데 필립 피셔가 그때 초등학교도 가기 전인데 그때 얘기한 주식을 딱 듣는 순간에 자기가 가슴이 너무 두근 거여서 흥분이 됐다는 거예요. 7살짜리가. 그래가지고 그때 자기 얘기를 주식으로 가져 투자를 그렇게 하면서 사실 평생을 그냥 투자자로 살아간 분이에요. 이거 황당하죠. 근데 만약에 이 필립 피셔라는 좀 위대한 투자자가 그 할머니가 친할머니가 주식에 관심이 없었으면 이 사람이 과연 투자자가 됐을까? 그거는 모른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분이 나중에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에 이 스탠포드 대학에서 강의를 해요. 미국은 시스템이 참 대단한 게 아까 워런 버핏도 대학에 가서 그 특강을 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실제로 일하는 기업가들이나 투자자들이 가서 강의를 꽤 오래 해요.
그러니까 벤자민 그레엄도 콜롬비아대 교수였고, 이 필립 피셔도 스탠포드대 교수였고, 그 콜롬비아대에서 벤자민 그레엄의 제자였던 사람이 워런 버핏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런 환경들이 되게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고 나서 이제 책도 쓰고 했는데, 요분은 누구냐면 켄 피셔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필립 피셔의 둘째 아들인가?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버지한테 투자를 배운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미국의 자산운용사를 운용하고 있는데 미국의 50대 부자 안에 들어가는 몇십조 원 부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보다 훨씬 더 큰 부를 읽었어요. 이걸 비즈니스를 더 크게 해가지고. 그런 거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가진 환경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인데 일단은 보수적인 투자라는 건 보수적이라는 거는 정의를 하면은 일단 우량자산으로 한정을 해야 돼. 내가 하는 우량자산으로 한정을 해서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1등 기업이라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적어도 10년 이상 투자를 해야 돼. 특히나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적어도 10년 이상은 투자를 해야 되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년을 갈 수 있는 어떤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지. 아까 우리 그 유니클로라는 기업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10년 동안 10배가 올랐는데 그 중간에 주가의 움직임은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그거를 내가 아무런 그냥 신경 없이 냅두면 10배를 다 수익을 내는 거고 거기에 조급해지면 어느 순간 손실을 봤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평가랑 실제 차이를 볼 수 있는 눈을 계속 습관적으로 가져야 된다. 실제로 너무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실제가 아닌 것들이 그냥 이렇게 아까 제가 워런 버핏 중간 동영상 말씀드렸잖아요. 아마존에 대해서 워런 버핏이 뭐라고 했냐면 아무리 그래도 다시 돌아가서 난 투자 안 했을 거다. 근데 사람들은 거기서 딱 편집해가지고 아마존 구글 샀었어야 하는데 이렇게 그런 거를 내가 구분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무리인데요. 그래서 구조를 만들어내려면 일단은 투자라는 거는 일단 내 수입이 많아야 돼요. 매달 나한테 들어오는 수입이 정말 많아야 되고 그게 한계가 없어야 10년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고 10년을 가져가면 수익을 내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업을 1, 2년을 보면은 맞추기가 어렵지만 10년을 생각해 보면 투자는 의외로 쉬워질 수 있어요. 의외로. 그래서 내가 장기적으로 가져갈수록 쉬워지고 단기적으로는 거의 맞추는 게 불가능한 게 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년을 버틸 수 있는 어떤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서 자산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우리가 개인 어떤 일반인들이 투자를 했을 때 그거를 팔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이걸 계속 쌓아가서 어느 순간 자산이 됐을 때 내가 자산에서 나오는 어떤 이자나 배당으로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수입원이 다양해야 되고 내가 어떤 직장을 가진 월급 생활자라 그러면 이 월급의 일부로 생활을 하고 나머지 수입은 계속 자산에 투자가 돼서 자산에서 오는 수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인데 워런 버핏이 뭐라 그랬냐면은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으면 10초도 투자하지 마라. 10분도 투자하지 마.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냥 이래 그냥 그러죠. 워런 버핏이 또 유명한 얘기가 뭐라냐면 투자의 첫 번째 원칙은 돈을 잃지 않는 거고 두 번째 원칙은 첫 번째 원칙을 까먹지 않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냥 단순하지 하지만 사실 그걸 실천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저것도 사실 워런 버핏은 굉장히 고민을 해가지고 핵심이라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듣기에는 뭐 10년 투자 안 할 거면 10분도 하지 말래 뭐 약간 우스갯소리처럼 많이 쓰인단 말이에요. 근데 하지만 투자는 정말로 저래야 돼. 최소한 10년을 바라보면 또 뭐라 그랬냐면 나는 자기는 10년을 바라보면 주식은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잘 만들어 가셔서 앞으로 이렇게 뭔가 투자 자산을 보거나 뭔가 이렇게 선택을 하실 때 꼭 이런 관점으로 한번 대상을 선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한번 오프라인으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19일 날 토요일 오후 3시에 저희 집에서 할 건데 이때는 진짜 실전 투자편 저희가 지난 시즌에도 해서 이게 ETF나 여러 가지들 한번 해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지고 좀 더 디테일한 얘기들로 실제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이머니 테이블은 1분 일단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